저는 그 반대예요. 화려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반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살다 보면 인생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런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라면 그 터널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그랬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끔해요. 특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이요. 결혼 7년 차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유치원생, 작은아이는 갓 돌을 지난 상태였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면 남편과 시댁의 미묘한 무시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온 가족이 모인 시댁 가족 모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명품 백과 옷으로 치장하시고 시아버지는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셨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기 바빴고 그 속에서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마치 오늘의 화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우리 며느리는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그러니 우리 아들이 잘 데리고 살아주니 고마워라도 해야지.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시아버님은 미묘하게 웃으셨어요. 시누이는 눈짓으로 뭔가를 주고받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이에요.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저희를 키우기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셨죠. 그런 부모님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말은 하되 예의는 지켰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마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시누이는 키득거렸어요. 나는 사실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어떤 비꼼이 숨어있는 듯했죠.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누구나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거예요. 제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오빠가 고마워해야죠. 그나마 직업이 번듯해서 대학교 갓 졸업한 저랑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 크면 저도 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요. 그저 밥만 열심히 먹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더 섭섭했어요. 아내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공부? 애들 키우면서? 농담도 잘하네.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님까지 우시셨어요. 마치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가볍게 취급받고 있는지 명확히 느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네요.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을 채웠죠. 저는 입을 다물고 아이들 음식을 챙겨주는 데 집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오더군요. 제 귀에 들리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오빠가 고생이 많아. 저렇게 배경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다니.
우리 오빠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나였으면 못 살았을 거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미묘한 차별을 느꼈지만 워낙 시댁 식구들이 자기 애가 강한 편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기에 그날 더 큰 상처로 다가왔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운전에 집중한다는 듯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삐지냐.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인데. 그냥 하신 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결혼 7년 차인데도 남편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부모님이 내 친정을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냥 솔직하신 분이라. 솔직함이랑 무례함은 달라.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난 중간에 있잖아. 양쪽 다 이해해야지. 대화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늘 그랬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중간에 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시댁의 편을 드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몇 번을 싸워도 끝은 같았기에 말하면서도 김이 새는 것 같았죠. 사실 저도 대학을 나왔어요. 물론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의 성적도 좋았죠. 졸업을 앞두고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바로 첫째를 가졌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육아와 살림을 시작하느라 제 경력을 쌓을 기회는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미 사회생활 5년 차에 접어든 남편은 선망의 대상처럼 모든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정신 차려보니 결혼도 끝나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나이가 드는 게 아쉽다고 느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일찍 결혼했기에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가 잠든 밤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낮에는 육아서적과 자격증 교재를 번갈아가며 읽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큰아이가 3살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반나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제가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약간 놀란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진짜 일할 거야? 애는 어떻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어. 반나절만 일하면 되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급한가? 돈보다는 내 경력이랑 경험을 쌓고 싶어서. 남편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꽤 즐겁게 일했어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활력을 얻었죠.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 임신 중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출산 후에는 작은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아서 어린이집도 자주 쉬어야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역시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건 무리야.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애들 잘 키워.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해서 노인 돌봄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하나씩 취득해 나갔어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마다 응시료가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는데 남편에게 말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받는 용돈을 아껴 조금씩 모았어요.
하루는 늦은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남편이 들어와서 책상 위에 놓인 간호조무사 교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눈을 비비며 일어났더니 남편이 제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간호조무사 공부하는 거야. 아이들 좀 크면 일하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간호조무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버거워한 적 없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어른처럼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워. 돈은 내가 벌어올게. 남편의 그 말이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꽤 상처가 됐고, 더구나 저를 그저 살림꾼으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가 서운했지만 그날은 피곤했고 싸울 기운도 없어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어머니께 말했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 교재를 치우신 걸 봤을 때였는데, 저는 당황해서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책장에서 제 교재들을 모두 꺼내고 있었어요. 집에서 돈만 축내면서 무슨 공부야. 허세 부리지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어머니, 이건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불안했어요. 교재들이 모두 사라지면 다시 구입할 돈이 없었거든요. 무슨 미래?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정도 벌면 널 위해 충분해. 시어머니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교재들을 모두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셨죠. 어머니, 그건 제 책이에요. 놓고 가세요. 제가 막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리곤 곧바로 눈빛이 무섭게 변하셨죠.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며느리가 살림만 하면 돼. 공부는 이제 그만해. 주제를 알아야지. 얼마나 편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부하겠다고 날뛰니?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시부모 공양할 생각은 안 하고? 요즘 젊은 것들이란. 그 말에 화가 나 뭐라고 대꾸하려는 찰나 낮잠에서 깬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를 달래러 작은 방에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그대로 교재들을 가지고 나가버리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며 나는 잡초라고 되뇌었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요. 남편의 용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아 생활비를 아껴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고 화장품도 최소한으로만 구입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내고 필요한 교재를 사곤 했어요. 이번에는 교재는 친정에 보관하고 틈날 때마다 가서 공부하는 한편 도서관도 적극 활용하는 듯 더 철저하게 숨겼어요. 시댁에서는 그저 평범한 주부인 척했지만 그 뒤로도 2개의 자격증을 더 땄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몰랐죠. 어느새 또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코트는 이미 옷깃이 닳고 단추가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으니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조금 낡은 제 코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이번에 코트 하나 사려고 세일 중이라 꽤 저렴해.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지금 입는 것도 멀쩡한데 뭐하러. 사치 부리지 마. 3년 넘게 같은 거 입었어. 사치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래. 제 설명에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 돈 관리 좀 제대로 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는데다 제가 요구한 건 몇 년 만에 코트 한 벌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들어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남편은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지출이 있으면 질문 공세를 퍼붓는 등 제 지출을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마트에서 뭘 그렇게 많이 샀어? 필요한 것만 사라고 몇 번을 말해? 퇴근 후 남편이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물었어요. 아이들 간식이랑 이번 주 식재료예요. 필요한 것만 샀어. 이렇게 써대면 내가 얼마나 더 벌어와야 되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가끔씩 찾아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뒤지며 필요 이상으로 사놓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제 지출을 감시했어요. 우리 아들이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며느리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혹시 친정에 갖다 주려고 그러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생활했는데 이런 의심까지 받아야 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얘, 나 귀 안 먹었다? 아니면 아닌 거지 기차통을 삶아 먹었나? 혹시나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그저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원했던 건 사회생활 경험 없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말 잘 듣는 여자였던 거예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표면적으로만 그랬을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저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네요. 제 마음 제 뜻과 다르게 현실은 저를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집어넣기 바빴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게 예사롭지 않아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늘 그렇듯 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진한 작은아이를 잠깐 낮잠 재우면서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끝낸 뒤 수건을 갤 때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남동생이었는데 평소라면 간단한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던 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숨이 턱에 찬 듯 떨리고 있었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는 단편적인 말만 남긴 채 통화가 끊겼을 때 저는 이미 겁에 질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를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댁에 맡기는 게 우선이겠다 싶었지만 친정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 전화를 하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여서 망설여졌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에는 응급실 상황이 걱정되어 우선 가까이 사는 이웃 아주머니께 잠깐 아이를 부탁드리고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안은 이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이 비집고 들어가니 동생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옆에서 의사가 검진 기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들릴 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만 같았죠.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다며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설명을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마치 1시간 넘게 들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수술비로 대략 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순간 숨이 막혀 손발이 굳어지는 기분이었고요. 물론 당장 수술은 진행해야 했어요.
동생이 조금 더 버티면 안 되느냐고 물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미 한 푼도 여유가 없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 처지라 5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당장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전업주부로 남편의 월급에 의존해 살아왔고 통장에는 생활비 남은 짜투리돈만 얼마쯤 있을 뿐이었죠. 게다가 오랫동안 시댁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느라 제게 여유 자금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동생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험을 들어가나 적금이 있을 리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시도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니 제 속은 타들어갔죠. 하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일단 사인을 하고 수술비 중 일부인 입원비를 먼저 카드로 결제했지만 500만 원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더군요. 저는 결국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시댁에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 예측되는 반응에 가야 하는지 망설여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생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자존심 따위를 세울 여유가 없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 시댁 대문 앞에 서는 순간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고 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쫓기듯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갔죠. 네가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놀라운 건 연락을 받지 않던 남편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는 한마디가 나오겠구나 싶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그저 미안한 표정도 없이 제가 왜 전화를 했느냐고 물을 뿐이었죠. 저는 숨을 고른 뒤 남동생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동생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더군요. 네 친정 식구들은 또 허둥대기만 하겠지. 사업 망한 뒤로 보조금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집에서 500만 원을 마련하긴 쉽지 않겠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말이야.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조리 있게 부탁하려고 노력했죠. 남편 옆으로 살짝 다가가서 이거 급히 해결해야 한다. 동생이 정말 큰일이더라 라고 강조했지만 남편은 그저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내놓긴 어려운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랑 상의해 봐야지. 급하다니까. 남편은 잠시나마 중재를 해주려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차가운 시선이 저를 쏘아봤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어가셨죠. 500만 원이 없는 집안이면 그냥 그 동생이 죽는 게 낫지 않니? 솔직히 병원비도 못 낼 처지라면 나중에 회복한다고 해도 또 무슨 일을 치를지 모를 거야. 네 친정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살았잖니?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지만 저런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고자 했었어요. 어머니, 저도 자존심이 있지 왜 그냥 오고 싶겠어요. 지금 동생이 수술을 못 받으면 그대로 위험해진다니까요. 저도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좀 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지켜봤어요. 그제야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봤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시더군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가볍게 한숨만 내시더군요. 남편조차 이 상황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 저는 그저 간절히 빌 수밖에 없었어요. 네 친정은 500도 못 구하는 거지니? 돈이 그토록 급하면 미리 대비라도 했어야지. 애 둘 키운다고 살림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이야.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만 처묵처묵하지 않고 네가 니네 가족도 챙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응급 상황입니다.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니? 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가 떨리더군요. 동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잔인한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애원이라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비웃듯 쏘아붙였죠. 거지 맞네. 사업 망한 뒤로 좀 나아졌나 했더니 그 모양이면 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정말 죄송하다. 저도 어떻게든 갚겠다고 또다시 읍소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요즘 세상에 500만 원도 못 구하면 어떡해.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동조할 줄 몰랐어요. 저는 울컥해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아니, 내 동생이 죽을지 살지 기로에 서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이 저를 무시하는 건 익숙했지만 남편은 최소한 저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길 바랐거든요.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왔지만 아직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억지로 삼키고 다시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번에는 빌려주지 말자는 식의 기색이 완연했어요. 시아버지도 신문을 덮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너도 생각이 있으면 미리 준비 좀 하지 그랬냐?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동생이 위험하니 굽히고 들어가자는 제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내 동생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차라리 나 몰라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아예 모른 척 하시지. 남편 당신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어.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시댁에서 무시받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네? 나 이 집의 밑바닥까지 굴욕스럽게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거 이제 확실해졌어. 제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몹시 언짢은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도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모습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어가더라도 여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마저도 억지로 삼켰어요. 모든 감정이 뒤엉켜 심장이 벌렁거리지만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는 본능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런 집에서 더군다나 이런 남편과 시부모 앞에서 한풀이 하듯 붙잡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동생의 목숨이니까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툭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존심 세우는 거 보니 살만한가 보네. 하지만 저도 뒤돌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길 위에 서자 이제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죠. 어떡하지? 동생 수술비는 당장 누가 빌려주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죠. 그래도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렸어요.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친해진 언니,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할 때 함께 스터디를 했던 친구. 혹시 그들이라면 조금씩이라도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애초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 명에게 빌릴 순 없으니 여러 명에게 도움을 청해 조금씩 모으자는 계획이 머릿속에서 급하게 그려졌죠. 급한 대로 핸드폰을 꺼내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니 운 좋게도 몇 명은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해 주더라고요. 한두 명이 100만 원, 또 누군가는 50만 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이니 희망이 보이더군요. 수십 분 만에 겨우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마련됐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서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 수술비 총액을 맞출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병원으로 헐레벌떡 돌아와 수술비를 완납하고 나니 마침 동생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참이었죠. 허둥지둥 상황을 정리하느라 미처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간신히 안정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동생의 목숨은 살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겪었던 수모와 분노, 허탈감, 절망감을 조각조각 곱씹으며 밤을 샜어요. 수술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뻔하다가도 동생을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눈물을 삼키고 버텼죠. 마침내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결 가벼워진 가슴과 달리 머릿속엔 이제부터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지? 라는 커다란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군요.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아이 둘을 데리고 맨몸으로 나가면 한 달 생활비조차 막막할 게 뻔했으니까요. 전업주부였던 제게 당장 경제적 자립수단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였죠. 게다가 시댁 쪽이 호락호락 양육권을 내줄 리도 없었고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당장 끝내자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며 언젠가는 나도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동생 수술비로 생긴 빚도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는 부담도 함께 찾아왔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지만 우선은 아이들에게 집과 밥 한 끼를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는 동안 저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며 틈틈이 바깥일을 찾았네요. 이웃 아이 돌봄부터 필요하면 단기 알바도 뛰고 주말에는 친정 쪽 지인들을 만나 여기저기 일거리를 수소문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집에 제가 없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요즘 속 편하게 놀러 다니느라 시간 다 쓰냐며 핀잔을 주시기 일쑤였거든요. 한 번도 동생 괜찮아졌냐고 물어주지 않는 것을 보니 이런 사람에게 뭘 바랬던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관심과 빈정거림이 오히려 제 의지를 북돋웠죠. 가만두지 않겠다. 분명히 잘 해낼 거다. 라는 결심을 더 굳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 행운의 여신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시댁 쪽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비리 문제로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구조조정 명목으로 남편이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몇 주간 명환히 지내며 재취업 기회를 찾는다고 말은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자기 어떤 사기를 당해서 목돈을 날린 것 같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는 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둥, 언성을 높이며 서로 탓하기 바빴죠. 한동안 잘나가는 남편과 부유한 시댁 덕에 저를 무시하던 그 태도는 어디 가고 이제는 집안에 불길이 난 듯 서로 동동 발을 구르는 모습이 내심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뒷좌석에 짐을 내리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아니, 웬 구급차야? 공부한다고 그렇게 있는 살림 없는 살림 거덜내더니 운전기사로 취직한 거야? 잘했네, 잘했어. 이 시국에 돈 축내지 말고 돈 벌어야지. 시집와서 제일 잘한 일이네. 시어머니의 톤은 늘 그렇듯 저를 비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 귀에 꽂혔지만 이제 그런 빈정거림이 크게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가 누구 돈으로 샀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운전기사로 취직한 거 아니에요. 제 차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마치 내 차라는 게 말이 돼? 하시는 듯 눈을 번뜩이시더군요. 전 시어머니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차문을 닫고 뒷짐을 들었죠. 서류봉투와 가방을 든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껏 인상을 쓰며 다가오더군요. 네 차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걸 샀다는 거야. 대출 받았어도 네가 신용이 있어? 결국 우리 아들이 산 거 아니야? 대출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동안 번 돈? 너 무슨 돈을 벌었어? 내가 다 아는데. 그동안 팽팽 놀기만 했는데 뭘 벌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이래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시더군요. 하긴 예전부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가 집에서 호송세월이라 하는 사람이라 여겼으니까요. 남편도 예전부터 제가 뭘 해보려 하면 비웃기 일쑤였으니 이 집안에선 당연히 제가 벌이 활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추궁에 담담히 받아쳤어요. 당신이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실 자격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 당신 그 잘난 아들에게 이거나 좀 전해주세요. 이게 뭔데? 이혼서요.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자 시어머니는 경악한 얼굴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이혼 서류를? 왜요? 작년에 동생 수술비 못 구한다고 저더러 500 없으면 죽는 게 낫다고 하셨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서면으로 다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보세요. 말 섞기도 싫으니.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거기에 부동산 분양 관련 수익과 제 명의로 정리된 재산 목록, 그리고 남편이 그 수익에 대해 일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서까지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는 더더욱 당황하셨죠. 아니, 이게 다 뭐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 늘 나에게 그랬죠. 부동산 같은 거 다 망하고 전공도 보잘것없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제 전공 절 살렸거든요. 전문대라고 볼 거 없다던 그 대학 선배 덕분에 신도시 분양 대행 뛰어서 재미 좀 봤어요. 이렇게 차도 샀고 이제 아이들이랑 살 집도 마련했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 꼴 볼 필요 없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TV에서만 보던 벼락부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 며느리에게 벌어졌다는 게 믿기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고급 승용차, 평소와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그걸 보란듯이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그 모든 상황을 번갈아 보시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어이없더라고요. 잠깐,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형편이 맞으면 내가 그랬겠니? 네가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애라는 걸 알았다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서로 너무 모르고 오해가 쌓였구나. 그러지 말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찬찬히 이야기해보자꾸나. 급한 불이나뇨. 설마 당신 집 차업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 목숨이 오가는 돈 500에도 없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집 유지할 돈 없으면 길바닥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도 죽은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침 그때 남편이 집으로 오다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아마 구직 활동을 하다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남편은 고급 승용차 옆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인 제가 이혼 서류까지 흔들어대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혼 서류라니. 당신 진짜야? 우리 결혼 생활 다 끝내겠다고? 우리? 너한테 내가 있긴 있었니? 그런 단어 올리는 것 자체가 역겨워.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도 이미 다 준비했어. 할 말 있으면 내 담당 변호사한테 해. 여보, 왜 이래? 가뜩이나 회사 일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러기야?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이해해. 나도 먹고 사느라 밖에서 시달리니까 당신한테 괜히 화풀이 했던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 그 말 더 짓거려야 해? 내가 어디까지 들어줄 거라 생각해. 지금부터 녹음할 거야. 당신이 하는 말 법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봐.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지? 그래서 내 동생 병원비 없을 때 당신 엄마 편 들며 입으로 똥을 싼 거지? 그래. 뇌가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었겠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평소 거친 말을 하지 않던 저였기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에 놀란 눈치였죠.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줄 몰랐는데요. 살면서 당했던 게 쌓이니 들었던 말들이 다시 제 입에서 나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매달렸지만 예전부터 그가 보여준 무관심과 시댁 편들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 단호하게 시어머니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주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인하기 싫으면 법정에서 봐. 당신 거지라 돈 없지? 애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괜히 그런 걸로 지저분하게 걸고 넘어지지 마. 아, 싸움 걸어오면 끝까지 대응할 마음은 있어? 아니다. 정확하게 돈 있어. 당신도 변호사 비용 아깝지 않다면 어디 끝까지 가봐.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 말을 끝으로 전 차를 끌고 아이들 어린이집으로 향했네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살 집도 구해놨고 선전포고도 해뒀으니 돌아갈 이유도 없었고요. 결국 남편이 며칠 뒤 직접 연락도 해왔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이 선 이상 더는 흔들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선 또 어설프게 회유하려 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지 별다른 저항 없이 도장 찍어 서류를 보내왔어요. 길고 긴 싸움까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허무하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네요. 이제 전 신도시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부동산 분양 업무로 꽤 벌이를 키운 덕에 아예 그 앞에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열기로 마음 먹었죠. 실은 이것도 오래 알던 선배가 도와준 건데 그 선배야말로 제가 동생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있을 때 마지막 100만 원을 빌려줬던 분이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것 같았던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500만 원을 구하지 못했던 그때 말이에요. 빌려줄 돈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조롱하던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분노한 게 오히려 제 오기가 됐고 결국 제 전공과 자격증으로 승부를 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연락했는데 때마침 신도시 분양으로 한창 바빠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선배가 말하길 자격증도 있고 제가 사람들하고 말도 잘 통하니까 분양 쪽이 잘 맞을 것 같다며 기회를 열어줬고 저는 밤낮 없이 뛰며 배웠어요. 첫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거침없이 달리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모욕을 주었던 그 사건이 제겐 전화위복이 된 셈이에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때 용기 내서 발을 뻗었고 그 발걸음이 지금의 사이다 반격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이들과 함께 새 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여전히 분양 업무와 부동산 사무소 운영에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 참 모를 일이죠. 500만 원이 없어 굴욕당했던 제가 이제는 억대 거래가 오가고 소문 듣고 찾아오는 고객들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500만 원조차 못 구한다며 무시당했던 과거를 디딤돌 삼아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인생의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화려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반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봐도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라면 그 끝이 어디인지 너무 일찍 단정짓지 마세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밑바닥을 믿었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를 무시하고 뒤흔들었던 말들이 곧 치열한 의지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가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처럼 예상치 못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괴롭고 암울했던 시간을 버텨낸다면 언젠가 반드시 반짝이는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